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처음이신가요? 예, 네. 실제로 방송은 처음인 것 같고요. 네. 뭐 너무 유명하셔서 제가 자료도 잘 보고 있고. 실제로 유명한 의원님 자료 많이 보시죠? 그럼요. 네, 집권사들마다 물론 이제 정말 뛰어난 애널리스트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유명한 위원 자료는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참 참고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유명한 위원님. 네. 자, 그럼 오늘 증시 마감 상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미국 증시의 견조한 상승세 속에 코스피는 18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현물 매수가 유입됐지만은 기관은 양시장 매도로 출발을 했는데요. 대체로 전일 미국 증시의 강세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투심이 다소 좀 개선되는 분위기가 나왔고요. 아침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였습니다. 7월 FOMC 75bp 금리 인상 예상 그리고 높은 인플레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은 미국이 경제 성장을 지속할 거라는 블라드 총재의 의견이 뭐 시장에 사실 힘을 좀 실어줬다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의 말에 따르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임박한 것을 보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론적으로 미국의 GDP가 미국의 GDI와 같아야 하지만 두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통계적 불일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보여주는 그 표로 볼 수 있는데요. 표를 띄워주시면 좀 설명이 가능합니다. GDI는 뭐죠? 그 GDP는 실질 국내 총생산을 이야기한다고 네. 하고요. GDI는 GDP에다가 교육 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한 개념인데 이게 수출입 가격 변화로 인해서 실질 소득 가운데 국외로 유출됐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 유입된 소득을 국내 총생산과 합쳤다는 의미로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과거에 보면은 GDP하고 GDI가 같이 가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이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GDP는 경기 침체를 일부 나타내고 GDI는 경제 성장을 오히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GDI 측정은 노동시장과 더 일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블라드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시장이 이렇게 아직까지 견조하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블라드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사실은 패드 쪽에서 가장 촉이 좋은 그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75bp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 사람 말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물론 뭐 파월이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 최근의 시나리오에 대한 추세는 블라드 총재가 이야기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뭐 기관의 오전에 현물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9시 45분경에 이제 주가지수 선물이 이 장중 고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코스닥 매도를 줄이고 선물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295원대까지 안정화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는데 10시경에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소비재 수입품 일부 관세 인하 결정이 임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게 이 100억 달러 규모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전체 관세의 3% 수준이니까 하나만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바이든 대통령이 답답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아무튼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이틀 연속 순매수가 아침에 보이면서 전기전자나 화학, 운송장비, 서비스 업종을 매수했고 코스닥은 IT 부품 2차 전지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11시 45분경에 문제가 하나 나왔죠. 뭐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일본 아베가 유세 중에 이제 습격당한 보도가 전해졌죠. 현재 총리는 아니지만 일본 자민당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뭐 시장에 굉장히 뭐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일시적으로 니케이 선물 지수가 26,420포인트까지 하락했고요. 엔달러 환율도 136.15엔에서 135엔 중반까지 낮아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때 1,302.89원까지 급등하면서 코스피도 잠시 이제 2,350포인트를 잠시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한시경까지 보니까 니케이 선물이 이제 전체적으로 26,550선까지 회복을 했지만 엔달러 환율이 여전히 135.6엔에 위치를 했었고요. 스미모토 메탈 마이닝이라든지 도쿄 전략 등 전체적으로 엔화 강세 및 금리 상승 수혜주 중심의 강세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은 7월 10일 이제 참의원 선거 결과에 일부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중요한
중요한 어떤 이벤트로 이야기됩니다. 사실은 아베 전 총리 이후에는 뭐 스가 이어서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아베노믹스의 그림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이어왔던 현 일본은행의 입장 변화에 경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가 되고 있고요. 엔화 평가 절하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고 시장은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참의원 선거 이후로 예상되던 국내 여행 지원 정책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분석까지 따랐고요. 자민당은 상반기에 지진이나 코로나19 피해를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에 발표를 해왔다는 점에서도 10일 선거 결과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1시 20분경을 지나면서 외국인 양시장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요. 상승 재개를 다시 그래도 다행히 했고 코스피가 236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6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기 심리 때문에 코스피는 2350포인트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순매수 그리고 전기전자, 화학, 운송장비, 보험 등을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반등세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물 소화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소비재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이 기대가 결국 우리 시장에도 약간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관세 인하 효과가 별로 없을, 그러니까 그 폭이 굉장히 좀 적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된다는 거죠. 네, 뭐 미국 내에서도 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로비 세력이 되게 많겠죠,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사실 좀 인플레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좀 이렇게 강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게 뭐 자존심 싸움인지 아니면은 한 번 또 돌리고 나면 또 그 정책을 바꾸기가 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이야기는 전체 관세 중에 3%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다. 그래서 100억 달러 수준이니까 사실은 좀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이렇게 지금 흘러왔고요, 오늘. 그리고 뭐 중요한 지표 같은 것들 좀 오늘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 오늘 예상입니다. 지금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전이 39만 명 정도 수준인데 지금 예상 컨센은 한 25에서 26만 명 정도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긴축의 효과가 노동시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월가 금융사별로 편차가 9만 명에서 4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네. 6월은 여름 임시적 고용이 상당히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단스케 은행 같은 경우는 40만 명, 그리고 TD 은행은 35만 명 정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2만 5천 명 정도의 강력한 수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5월과 비슷한 수준에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면 페드가 조기 전환, 그러니까 금리 인상 경로를 좀 늦출 수 있다는 조기 전환에 대한 기대가 또 감소할 수 있고요. 반면 UBS나 도이치뱅크는 UBS 같은 경우는 22만 5천 개, 그리고 도이치뱅크는 똑같은 22만 5천 개, 그리고 미주호 같은 경우도 20만 명 정도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큰 폭으로 떨어진다면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적당하게 나빠져야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이게 IB마다 이렇게 너무 편차가 크니까요. 사실은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적당하게 나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지수 같은 것들은 또 우리 콘테에서도 굉장히 유익 있게 살펴보는 지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어쨌든 되게 뉴스 하나하나에 조금 시장이 좀 크게 반응한 것 같아서 오늘 뭐 6월달 이 고용 지표가 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고 있어요. 이게 과연 좀 물가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에 대한 좀 신호도 파악할 수가 있고, 네, 되게 중요한 사실 오늘 날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네. 이 수치가 어느 정도가 가장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혹은 뭐 시장에 가장 긍정적인 수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뭐 몇만 명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감은 제가 아직 좀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고용 지표가 말씀하셨던 대로 좀 적당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잘 나오거나 너무 안 나오면 한쪽으로 조금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치 정도 이렇게 나오면 네, 맞습니다. 가장 괜찮은 그림이겠다. 좋습니다. 일단 뭐 고용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업종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오늘 자동차 섹터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영업이익 등 추정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대기아가 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증권 보고서를 보면은 현대는 영업이익이 2분기가 2조 3천억, 뭐 다른 곳은 한 2조 2천억 이렇게 약간 어쨌든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추정하는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현대는 11%, 기아는 5%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원재료 투입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뭐 환율 약세에 따른 뭐 외화 판매 보증 충당 부채 환산 소실 이 영향이 있는데 최근에 판매량 회복이나 판매 가격 인상, 평균 환율 뭐 약세 수혜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극복한 뭐 호실적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이 경기 소비재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필수 소비재로 또 분류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는 대부분 산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50년간 자동차 수요가 뭐 실업률과 동행해 왔고 그리고 현재도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총 주행 거리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뭐 상대 초과 수익 지속을 예상하면서 하반기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가 상당히 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뭐 쉽게 설명될 수 있는 표입니다. 지금 재고 수준을 본다면 위쪽에 있는 게 왼쪽에 현대차 재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기아차 재고인데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보이시잖아요. 오른쪽으로 쭉 가 있는 네.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선이 이제 적정 재고 수준이거든요. 최적 적정 수준.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 기아의 적정 재고가 한 70에서 80일 정도 적정 재고가 있어야 되는데요. 현대 같은 경우는 34일 그리고 기아는 17일까지 적정 재고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팔 물건이 없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의 정상적인 점진적 전개 때문에 생산 부족이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어쨌든 수요가 아직까지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래쪽에 보시면 내려주시면은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할인율이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좀 뭔가를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딜러한테 그렇죠. 네. 예, 지급되는 인센티브 한 대 팔면 뭐 100만 원 이렇게 네네 가는 뭔가 이런... 이제 나가야 되는데 네. 이 인센티브가 뭐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뭐 물건도 없기도 하거니와 또 시장에서 반응이 좀 괜찮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센티브가 적다는 거는 차가 잘 팔린다는 얘기고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상황인 그렇죠. 거죠. 네, 인센티브가 뭐 별로 안 주고 팔린다고 보면 뭐 적정한 가격에 이익률을 어느 정도 갖고 간다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좋아지는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현대기아 관련된 부분이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뭐 예상 수요나 이런 게 뭐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걸리던 모델이 뭐 6개월 만에 이제 지금 인도가 가능하다 말은 나오는데요. 또 그렇게 되면 경쟁이 또 치열해질 수 있잖아요. 반도체가 어느 정도 공급이 정상화되면. 네. 그리고 수요가 일단 아무튼 그 1년 정도 이상 못 받기 때문에 이 가수요로 들어갔던 수요가 이제 약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대를 이제 들어왔다 그러면 이 중에 1년 이상 걸리니까 나 너무 지겨워. 그래서 이제 실제 수요로 이어지는 게 100대가 아니라 뭐 90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현재까지는 수요가 좀 더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좋아진다는 쪽으로 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가 항상 뭐 딜레마죠. 업종 중에 좀 어려운 종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늘 좋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네. 가격은 안 가는 그런 업종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퀀트적 입장에서 보시면 자동차 업종은 사실 약간 저평가 구간에 있기는 한 거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산업 전망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주가만 보더라도. 그렇죠. 뭐 사실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되게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싼 업종들이나 기업들은 시장이 좀 많은 상태이고요. 근데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어쨌든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아서 실적 관점에서는 그래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환율 효과가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아서요. 이번 분기는. 네, 그래서 뭐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네, 걸로.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유망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000짜리 차를 한 대를 팔았다면 과거에는 뭐 1,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제 1,300만 원 들어오는 거니까 그쵸. 네, 충분히 수익에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폐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 뭐 좀 괜찮았습니까? 그 새로 상장하는
그 이슈인가요? 많이 그 회사도 성일 하이텍인가 뭐 그것도 이제 예.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대기아 관련된 뭐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폐배터리 뭐 하고 싶어 하죠. 워낙 시장이 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배터리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된 대기업들의 진출은 워낙 이제 강력하게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현대기아가 이제 폐배터리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하고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글로벌 물류망을 갖춘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전 세계 부품 공급망을 지닌 현대모비스 등의 계열사가 이제 아마 될 거로 보는데, 아마 2040년까지 66조 원 정도 규모로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실제 수거한 폐배터리를 ESS로 이제 재사용하는 실증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회수부터 재사용 사업까지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본격적인 재사용 사업 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이제 밝혔고요. 모비스도 글로벌 부품 공급망을 통해서 이제 폐배터리 재제조 거점을 구축하면서 수거한 배터리를 이제 노후 차량이나 AS용 배터리로 다시 제조할 것으로 알려져서, 어쨌든 오늘 뭐 현대 모비스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MPC라든지 코스모 화학, 웰크론 한텍, 파워로직스 이런 중소형주들도 관련주로서 움직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해운주 이것도 네. 괜찮았습니까? 네, 뭐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는 물동량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그렇기도 하지만 뭐 피크아웃 논란도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300조가 넘는 특별 채권을 발행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원자재 사용 확대나 운송량 증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특별 국채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가 인프라 투자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기 부양 채권의 일종인데요. 이 부채 비율 산정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맘 놓고 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판을 깔아줄 때 사용하는 비클로 이야기되는 건데요. 원래 논의됐던 것보다 조금 이제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규모가 2천억 달러 수준이니까 적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정말 뭐 특별히 특별한 경우에 했던 그런 채권인데, 과거에 1999년 경기 부양 목적이나 2009년 중국 투자공사 설립 자본금 조달 명목이라든지 2020년 코로나 부양 때 했던 이런 건데요. 이번에 이제 중국이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국 정부가 부양의 시급성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를 받아들여졌고요. 이게 이제 해운주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또한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 해가지고 이게 있는데 6월 말에 감소하면서 공급망 차질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상당히 쉽게 아마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파란색 선이 쭉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치솟았다가 6월 달에 이제 급하게 좀 이 공급망 압력 지수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 글로벌 차질을 좀 완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해운주에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2020년 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아마 쭉 위로 올라갔던 그래프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2021년, 2022년 되면서 쭉 끝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다시 한 4, 5, 6월 이렇게 지나면서 공급망 차질이 전보다는 좀 더 완화되고 있다. 네, 요걸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게 거죠?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업종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영상 콘텐츠 관련 쪽인데요. 뭐 KT나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LGU 플러스 3개사가 이 국내 미디어 생태계 보호와 IPTV 플랫폼의 뭐 고객 가치 강화를 위해서 뭐 3천억을 공동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했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 공동 운영 기금을 마련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거로 2008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IPTV 사업자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번에 이런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된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개별 종목단으로 보면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KF투자증권에서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587억 원, 전년비 50%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265억 원으로 전년비 92%나 증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컨센 대비 한 13% 정도 상회하면서 어닝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A스토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6일 반영된 ENA 채널 수목 드라마 쪽에서 3회 시청률이 전국의 4%, 수도권이 4.4% 기록하면서 자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반응이 하네요. 되게 좋다면서요? 뭐 수목 드라마 1위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약간 자폐증이 있는 천재 이 사람이 이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뭐 나타나는 뭐 그런 드라마로 알려졌는데, 저는 한 번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네.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A스토리가 제작하고 있는 이 드라마가
제작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아마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이 네. 나오면서 에이스트리도 상당히 오늘 주목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영상 컨텐츠 관련된 종목 중에 버키 스튜디오나 자이언트 스텝,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ENA 채널은 뭐예요? 저도 이제 그 OTT 관련된 뭐 어떤 채널 그래요? 이름인 것 같아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아니, 저도 처음 보는 채널.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잘 듣고 있어요. 일단 잘 듣고 있고요. 일단 잘 듣고 있어요. 네. 네. 너무 이렇게 반관하시니까. 아닙니다. 잘 네. 듣고. 영상 콘텐츠에도 관심이 있으신 거죠? 네, 네. 관심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드라마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자, 그리고 음원 쪽으로도 좀 이슈가 있군요. 네, 뭐 정프로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만한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음반의 에스파 네. 새 앨범 선 주문량이 161만 장 돌파를 했다. 그래서 K-팝 걸그룹의 역대 최다 판매 에스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보다 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음반 음원 관련된 쪽은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BTS 이후에 이 기획사들 관련된 논란이 너무 많잖아요. 네. 뭐 밸류를 적정 밸류가 얼마까지 가야 되냐, 뭐 지금 다 온 거 아니냐, 뭐 더 오르냐 이게 일들이 많은데 리포트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게 쉽게 설명된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왼쪽으로 보시면은 연간 누적 판매량 1위 아티스트 비중입니다. 이게 보면 2015년도에 엑소가 있고 21년도에 NCT가 있거든요. 중간에 뭐 BTS가 이제 아주 많이 이제 누적 판매량 1위 아티스트로 올라와 있는데 이 보면은 비중을 좀 보시면 네. 과거에 이제 뭐 21%에서 뭐 높게는 24.8% 그러니까 1위 아티스트가 거의 이제 전체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거든요. 근데 21년 정도 들어오면서 18.9%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위 아티스트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거는 특정 아티스트가 아니라 전반적인 성장세로 좀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아티스트들도 상당히 많이 팔고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엔터사 4사의 음반 판매량 추인데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JYP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JYP는 일본에서 아마 많이 팔죠, 그죠? 니즈도 많이 팔고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또 많이 파는 게 뭐 그룹사가 걸그룹이 상당히 탄탄하잖아요. 기존의 걸그룹도 잘하고 있고 신규 그룹도 잘하고 있고 뭐 그렇고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노란색인데 하이브도 이제 역시나 이제 BTS 때문에 많이 팔고 있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4사의 전반적인 음반 판매량 추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 다음 이제 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디지털 플랫폼 프로모션을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신규 아티스트의 고성장세가 굉장히 빠른데요. 이 평균 데뷔 4개월 전부터 이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SNS를 이용해서 굉장히 먼저 이 데뷔 전부터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전 세대 아티스트 대비해서 데뷔 후에 해외 콘서트 개최까지 13개월 그리고 해외 앨범을 내기까지 9개월 정도가 단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활동이 굉장히 빨라지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음반 판매 100만 장까지 소요 시간을 비교했는데 엑소가 2012년도에 한 6년 정도 걸려서 100만 장 팔았다고요. 물론 이제 뭐 경기나 경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6년 정도 걸렸고 세븐틴도 뭐 5년 그다음에 BTS도 4년 정도 걸려서 네. 음반 판매가 100만 장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엔하이픈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1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데뷔하자마자 첫 해에 그냥 100만 장 팔아버린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중간에 뭐 TXT도 그렇고 스키즈도 그렇고 한 3년 정도 네. 만에 판 거죠. 우리 그러니까 유명한 위원은 아이돌을 좀 아시죠, 그래도? 아니, 저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엑소 엑소 대표곡이 BTS까지 뭐였죠? 으르렁 아니에요? 우르렁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도. BTS까지? 네, BTS까지. NCT부터 좀 약하고요. 네, 맞습니다. TXT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네. 예. 다 처음 들어보는 그룹들이라서. 스키즈는 스트레이키즈를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맞습니다. 네. 스트레이키즈 뜻이 뭔지 아실까요? 스트레이트 키즈요? 스트레이트 아니고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방황하는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너무 관심이 없으시군요, 이 연애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넓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예, 그래서 다음 표를 또 보여주시면 네. 재밌습니다. 이게 오늘은 금요일이라 조금 재밌게 하려고요. 그 다음 표 보여주시면 네. 여성 아이돌 데뷔 음반 이거 판매량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지금 보면은 그 데뷔 음반입니다. 블랙핑크 데뷔 음반이 이제 2016년도에 뭐 표를 보니까 한 40에서 50만 장 사이 정도 되죠.
그죠? 데뷔 음반. 데뷔 음반이. 네. 트와이스가 데뷔 음반이 한 20만 장대. 트와이스. 레드벨벳이 한 10만 장 조금 안 돼요. 빨간 맛이죠. 예. 그런데 에스파가 2021년도에 데뷔 음반이 60만이 넘죠. 넥스트 라브. 예. 그래서 넥스트 라브. 아시죠? 네, 이거는 알고 있어요. 걸그룹은 좀 그래도 최근까지 공부가 되셨군요. 네. 르세라핌. 아니 모릅니다. 에스파까지 알아요. 에스파까지. 여기도. 에스파에서는 어떤 멤버시죠? 에스파의 카리나 카리나야. 윈터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유, 에스파까지 공부가 많이 되셨군요. 예. 네. 뭐 르세라핌은 이제 하이브 소속의 그렇습니다. 걸그룹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논란이 좀 있었죠. 네, 뭐 어쨌든 에스파나 엠믹스, 뭐 르세라핌 최근에 보면 2020년도 이하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전에 10년도 중반 정도에 우리가 지금도 뭐 트와이스나 뭐 레드벨벳, 블랙핑크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데뷔 음반 판매량이 그때와 지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이제 과거에 걸그룹도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신규로 들어오는 이 걸그룹들도 굉장히 폭발력 있게 잘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신구 조화가 되면서 이제 기획사들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더 재밌습니다. 네. 이 구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발매 원래 첫째 분기가 신보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분기로 넘어가면 구보로 치거든요. 신보는 이제 그 분기에 나오는 게 신보. 네네네. 1분기에 나오면 이제 1분기가 신보고 2분기로 넘어가면 1분기에 나왔던 그 앨범이 이제 구보로 넘어갑니다. 50일 넘어가면 또 50보가 되죠. 뭐 예, 그건 뭐 생각이 나름이에요. 100일 넘어가면 100보. 네. 방송하기 싫어요? 아니요, 저 차트 보느라. 네네. 차트 워낙 또 차트 네네네. 네, 그렇죠. 차트만 보면 미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전에 표를 좀 띄워주시면 네. 이제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이제 그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이 구보를 그래도 보수적으로 봐서 두 개 분기,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난 걸 구보라고 정의를 하겠다라고 정의를 하면서도 네. 이 구보가 판매 증가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트와이스, 뭐 NCT, 레드벨벳, 블랙핑크, BTS, 세븐틴 등이 대부분 다 이렇게 분기를 지나면서도 굉장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누적 수는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구보 판매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거는 네. 신규 팬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획사들이 이 기존에 이 잘했던 그런 어떤 뭐 여러 그룹들이 탄탄하게 가고 있고 네. 신규 그룹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그걸 굉장히 또 메꿔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리 굉장히 팬덤을 이렇게 굉장히 탄탄하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그래도 기획사들의 성장성이 충분히 최근에 뭐 인플레가 있어서 사실은 뭐 티켓 가격이나 그다음에 굿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전가가 가능하거든요. 팬덤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사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전가력도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최근에 주가 빠진 상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마지막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연초 평균의 그 기획사 4사의 평균 PER이 33배. 그러니까 물론 네. 하이브가 굉장히 높았죠, 그죠? 하이브가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평균 PER이 33배였는데 지금 최근에 저점이 23배까지 평균이 빠졌는데요. 그러네요. 23배 정도의 평균 그 PER은 과거에 슈퍼주니어하고 빅뱅이 군입대했던 당시. 그리고 그래요? 예, 그리고 중국에 한양령이 있을 때 그때 수준. 한한령. 예, 한남령이 있을 때 그때 그때가 23배 정도가 바닥이었다. 네. 근데 최근에 23배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조금 뭐 과하게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의 이제 그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몰랐던 표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최근에 그 BTS 이슈 이후에 기획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이 멀티플을 얼마 정도 줘야 되냐 이게 굉장히 고민스럽지만은 이 표들이 조금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좀 재밌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대체로 지금 이제 21, 2~3배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진 네네. 그, 연예 이른바 뭐 연예 기획사라고 하는 이 회사들이 지금 PER이 많이 좀 붙었는데 원래 이제 이쪽은 보통 PER이 그래도 뭐 어떤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제조업 이런 데보다는 확실히 좀 높긴 높은 모양이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엔터 회사들은 PR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그 팬데믹 이후에 사실 거의 주도 섹터 중에 하나였고요. 네. 지금은 어쨌든 좀 많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싸졌고요. 앞으로는 좀 실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근데 저도 엔터 쪽 계속 보면은 좀 이렇게 남자 그룹이 좀 잘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같은 팬덤이라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돈을 뭐 쓸 일이 없잖아요. 뭐 여자 걸그룹이나 뭐 아이돌한테 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 거의 안 쓰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앨범을 사거나 굿즈를 사거나 뭐 이런 행동 자체를 안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네. 에스파와 그리고 블랙핑크 팬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네, 발언 조심해 주시고. 예.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좀 이렇게 엔터 회사들에 좀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여자 그룹 위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남자 보이 그룹이 네, 좀 잘 되면은 거죠? 실제로 뭐 돈을 더 잘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요새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뭐 티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콘서트라든지 혹은 앨범 뭐 이런 것들 판매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성 팬분들 즉 이제 남성 보이 그룹이 조금 더 그 매출이라든지 뭐 이게 훨씬 더 좀 큰 거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하나는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그 연구원님께 여쭙고 싶은데, 음흠. 그러니까 하이브가 아주 고밸류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BTS가 어쨌든 단체 활동이 좀 힘들다는 여건 때문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제 멀티플이 빠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음흠. 근데 이제 기존의 기획사들은 대부분 다 뭐 20배에서 30배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이브가 만약에 전체적인 고멀티플을 봤던 게 이게 뭐 멀티플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제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이 자료들을 보면은 미래에셋증권의 그 연구원께서는 그래도 한 PER 30배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퀀트적인 입장에서 뭐 이런 게 뭐 적정한 밸류가 물론 이제 섹터 애널이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이런 기획사들이 30배 정도 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사실 장이 불안불안하고 안 좋을 때는 사실 몇 배까지 빠져도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이거 하단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BTS에 조금 집중도가 높았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뭐 군대 이슈가 아직 뭐 남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거 하나가 좀 타격이 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에서 아까 차트 중에 하나가 좀 앨범 판매량 이제 각 사별로 비교한 게 있는데 네네. 사실 보면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은 엄청 많이 차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엔터사들이 단순히 아티스트가 아니라 좀 플랫폼의 가치를 조금 더 저희는 더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엔터 3사보다는 그래도 하이브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사실 장이 굉장히 불안불안할 때는 사실 다 같이 움직이는 형태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하이브 주가도 좋았고 뭐 SM 주가도 좋았는데 사실 어느 기업 하나가 사실 주가가 좀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또 다 같이 따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 쪽은. 네. 자, 일단 엔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섹터는요? 네, 뭐 철도 쪽입니다. 이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재건 사업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철도는 거의 처음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건설 기계 쪽이 상당히 뭐 이게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네. 그 최근에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긴밀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방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도 만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이 재건 사업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근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은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철도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러시아 미사일 부대가 이제 실질적으로 철도가 군대를 전선으로 수송하는 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 그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철도가 이제 전략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철도 시설을 러시아가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러시아도 남서부 그 로스트프 주라든지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를 개통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존 재건 프로젝트 중에서도 뭐 경제 발전이나 보건, 기간 시설 보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철도다 이렇게 이제 좀 뛰어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랬다 이제 숨은 수혜주로 부각이 됐다는데 사실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건설 기계 쪽에 많이 이제 플레이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또 철도 뭐 이런 것들 물자 수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옮겨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리노스나 뭐 대요 AL 뭐 대야 TI, 황금 ST, 푸른 기술, 부산 산업 이렇게 해서 철도 관련주가 오르긴 했는데 사실 뭐 직접적인 수요가 정말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아무튼 테마성이긴 하지만 기존의 건설 기계 쪽에서 철도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어떤 느낌, 뭐 그런 쪽에서는 약간의 테마성 순환매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철도를 다시 지어야 될 거는 뭐 저도 뭐 당연히 그럴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철도 회사가 거기에 이제 갈 수 있을지는 그거는 참 네. 아직 알 수 없는 건데 말이죠. 네네, 어떤 그렇습니다. 기대감 같은 게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태양광
네네. 네. 실제로 뭐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폴리실리콘 가격이거든요. 그 솔라 그 관련된 폴리실리콘 가격이 있는데 아유, 오른쪽 많이 보시면 올랐네. 또 뛰어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폴리실리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중국의 통웨이, 그 통웨이 이야기했더니 그때 당시에 프로님께서 탕웨이 말씀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통웨이가 글로벌 이제 폴리실리콘 1위 업체인데요. 네. 올해 상반기 이익이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폴리실리콘 뭐 업황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설비 가동에 맞춰서 제품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 쪽에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쪽이 상당히 좋게 이제 주가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 또 뭐 신장 지구의 이슈 때문에 미국은 또 제재하면서 뭐 안 쓰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 동남아를 통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뭐 수입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재밌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은 러시아의 보로노식스크 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관련 대처를 근거로 해서 카자흐스탄의 카스피 석유관 가동 중단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해당 석유관은 대부분이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인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조금 이렇게 그 약간 검게 약간 이렇게 된 쪽이 이제 그 카자흐스탄 쪽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이제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네. 제일 왼쪽에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송유관이 제일 끝쪽 왼쪽으로 이제 항구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러시아 쪽에서도 딴지를 걸어갖고 이게 못 지나가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원유 관련된 수송을 못하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체 에너지로서는 이제 또 태양광 쪽이 또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계속적으로 러시아는 이 관련해서 이 관련된 여러 가지 딴지를 계속 걸고 있는 부분 때문에 네. 참 이제 종전이 안 되면 참 쉽지 않은 국면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우리 유명한 위원은 그 탕웨이 나오는 헤어질 결심 보셨습니까? 제가 그런 쪽이 좀 약한 것 같네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그 헤어질 결심? 네. 아니요, 이번에 깐에서도 큰 상 받고 그랬는데. 그렇죠. 뭐, 네. 보실 계획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네, 저는 한국 영화랑 한국 드라마 위주로 좀. 한국 영화예요, 헤어질 결심. 아 그런가요? 박찬욱 감독.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네. 그래프만 보지 마시고 한 번씩 영화도 좀 네. 보고 그러세요. 한국 영화군요. 네. 부장님 보셨어요? 아직 못 봤고요. 못 보셨어요. 제일 막판에 본 게 지금 탑건. 탑건, 매버릭. 네네. 제니퍼 코넬리. 정말 제니퍼 코넬리.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네. 정도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희 세대 때 그 책받침 3대 미녀 해가지고 브룩 실즈 그다음에 그 PBK츠 이렇게 네, 제니퍼 네, 네. 코넬리 이야기했더니 소피 마르소 빠졌다고 뭐 항의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뭐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뭐 제니퍼 코넬리가 네. 션 코널리 딸이죠? 아마 그런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니퍼 코넬리. 그 탕웨이 나온 저는 이제 봤거든요. 예. 헤어질 결심. 네. 네, 그거 이제 아마 제목 패러디되는 성인 영화로도 하나 또 나온다고 합니다. 헤퍼질 결심이라고. 혹시 기회 되시면 나중에 출시되면 한번 그런 성인 영화는 또 안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보는 게 꼭 봐야 되나요, 그걸? 그거요? 네, 한 번쯤. 근데 요즘에 이제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네. 토르 신작도 나왔고. 토르가 재미없대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 병맛이라고 하는데 네. 그 감독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어떤 탑건도 봤고 네. 지금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또 뭐 마녀도 제가 못 봤어요. 마녀 예, 마녀 예. 재미없어요. 예, 두 번째 이야기 예. 네, 재미없습니다. 그것도 재미없나요?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여튼 근데 대체로 평들이 좀 좋진 않아요. 마녀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 복사판인데 예. 뭐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틀에서 못 벗어났나 보죠. 1편의 틀에서.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너무 좀 개연성도 좀 떨어지고 여러모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았던 영화가 그 마녀. 그리고 뭐였죠? 또 하나 제가 안 좋다고 토르. 예, 그 토르 영화도 별로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탑건은 제가 한 번 정도 더 보고 싶은 영화. 탑건? 예. 네. 이번에 영화가 되게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인데도 야, 저 정도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한 1, 2만 원 정도 주고 한 번 더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탑건은 예. 뭐라 그러죠? 그 아이맥스 영화관. 네, 이런 또는 데서, 이제 네. 저거 4D.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더 스크린X 4D를 보면 뭐 실감이 정말 난다고 장난 하죠. 아니겠죠. 예, 금요일이니까 또 저희가 이런 얘기도 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션 코넬리 딸이 아닌 모양이네요. 제니퍼 코넬리가. 네, 죄송합니다. 왜 하필이면 코넬이야.
우리도 뭐 박씨도 많고 김씨도 많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섹터는 어디 좀 볼까요? 네, 뭐 그 다음은 되게 좀 간단하게 그냥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뭐 아베 신조 전 총리 뭐 피습 소식 때문에 뭐 희한하게도 이게 일본 제품 수출 규제나 국산화 관련주인 뭐 모나미, 뭐 모나리자 이런 테마성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하게 관련된 이벤트로 그냥 테마로 정말 테마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유나 LPG 같은 경우는 뭐 국제 유가가 금반등했으니까 조금 반등을 줬고,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도 최근에 이제 거의 한 일간 2만 명까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저도 이제 다시 걸릴까봐 조심스러운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말 겨울철에 또 유행을 할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세 이상 지금 우리 이제 기본 성인 기준으로 접종률이 4차 접종률이 31%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으로 이제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60세 이상들이 조금 이제 아직까지 4차 접종이 낮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만약에 뭐 유행이 확산되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도 뭐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은 또 죄악산 국면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택 진료 관련된 게 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성정보나 빅 컴퓨터 같은 원격 진료 관련주도 덩달아서 오늘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짧게 보면 이제 음식료 비료 사료인데요. 사실은 그 세계 2위 그 밀 생산국인 인도에서 밀과 설탕에 이어서 밀가루 수출도 규제한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값이나 과자값 이렇게 좀 저희도 잘 먹는 건데 올라갈까 좀 걱정인데 사실은 뭐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또 규제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설탕 같은 경우도 오르긴 했지만 설탕은 조금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또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밀가루는 사실 좀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한탑이나 뭐 대한제품, 뭐 대주산업 누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아무튼 좀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고요. 또 최근에 보면 일부 곡물들이 많이 빠집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선물이나 많이 빠지거든요. 3월달 가격까지도 빠졌다고 해요. 일부 곡물들. 근데 이게 이제 수입 물가는 3분기에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까지만 살펴볼까요? 네, 뭐 미국 재무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국제적 참여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제 CBDC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CBDC로 간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거기다가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서 비트코인 가격이 8% 가까이 급등하면서 22,000달러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뭐 인바이오젠이나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네. 정프로가 우리 유명감 위원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말 안 시키면 한마디도 안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일단 잘 듣고 있어서요. 네. 되게 많네요 테마가 이게. 저도 놓쳤던 것도. 좋습니까? 많고, 네.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냥 투심이 좀 바닥을 잡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제 뭐 폐배터리나 뭐 철도 이런 테마들이 시장에서 네네. 먹힌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제 사실 정말 안 좋을 때는 뭐 어떤 아이디어도 사실 시장에서 잘 안 먹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반응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네, 투심이 조금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투심이 좀 돌아오는 그런 느낌?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대체로 또 숫자로 보시는 분이죠. 네, 느낌보다는. 그렇죠. 네, 저도. 네. 네, 저 뭐 나중에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 같은 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로 재미없다는 거 저 개인적 의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과드리겠습니다. 뭐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분도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네이버 평점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또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참고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퇴근길 라이브 마감 시황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또 어디 계획 있으십니까? 강 작가님을 그리워하겠죠. 지금 스페인의 모 리조트에서
망중환을 즐기고 계신 걸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전해 듣고 있고요. 제가 뭐 국민 여보의 남자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죠. 근데 아무튼 뭐 되게 부럽습니다. 이게 혼자 가셨는지 물어봤더니 혼자 가신다고 했는데 의심은 되지만 혼자 간 걸로 믿고 그 며칠 동안 책도 읽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리조트에 혼자 계시겠다. 근데 그 리조트가 어덜트 온리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키즈가 없다. 아이들을 데리고 못하는 그 리조트라고 하는데 어덜트 온리가 좀 다르게 좀 해석되는 느낌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뭔가 또 의혹을 좀 제기하시는 거군요. 아니 그렇지는 않겠죠. 뭐 강 작가님이 그런 분은 아니니까. 네, 강환국 작가 지금 어덜트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겁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